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언어 매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좀 적어놨어요. 필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도 적어놨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할 게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기를 적어놔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틀을 잡아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통으로 여러분들이 브리핑하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눈 다음에 문장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은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1번 조건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문제를 접근할 때 주어랑 서술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와 있는 문장 부호라고 하는 건 물음표, 느낌표, 온점, 기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문장 부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야. 문장 성분은 뭐냐면 문장 내에서 위치하면서 문장을 구성을 하고 이 문장을 구성함과 동시에 일정한 문법적 기능, 같은 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주성분에서 이 주라고 하는 건 주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이루는 골격, 즉 뼈대 역할을 한다, 중심 역할을 한다가 될 테니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부속성분은 문장 내에 있는 다른 성분들을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속성분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들하고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을 독립성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줄 포인트가 가장 쉬운데요.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독립어가 어디 와야 되냐면 맨 앞도 되고요, 맨 뒤도 돼요.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품사에서 배웠던 감탄사가 독립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체언이 단독적으로 사용돼서 독립어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체언 뒤에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를 혹격조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혹격조사가 아도 있고요, 뭐 야도 있고요, 이가 생략돼서 여도 쓰일 수 있고요, 이어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독립어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도는 낮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성분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일단 주어랑 서술어가 주성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문장의 개념을 적용시키시면 돼요. 문장은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골격이 될 거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죠. 아니다. 주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냐면 체언이나 체언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이 되거나, 주격조사라고 하는 건 이 가가 주격조사죠. 주격조사가 생략된 자리에 보조사가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주격조사가 이와 가도 있지만 높일 때는 깨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1학원에서 뭐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제1학원 에서에서 그 에서라고 하는 건
단체와 관련돼서 뒤에 붙는 에서도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주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수특이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술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어찌하다 그리고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올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다 라고 하는 건 동사, 어떠하다 라고 하는 건 형용사,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 체험 뒤에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가 무엇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체험 플러스 주격 조사다, 체험 플러스 보조사다, 단체 나타나는 데서 에서를 붙일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것처럼 서술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인데 어찌하다는 동사고 어떠하다는 형용사고 무엇이다는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래 나와 있는 부서가 아니죠. 잘못 적었네. 미안해 얘들아. 보어야. 서술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목적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적어가 주성분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서술어, 자릿수 때문에, 같은 말, 서술어의 영향 때문에. 여기서 일단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때 간략하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즉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크게 종류는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두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세 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건 체험과 서술격 조사가 결합됐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무엇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되겠죠. 반면에 나는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어가 될 거야. 주어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문장의 개념을 적용시켜 봤을 때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내용적 측면에서 완결된 내용이죠.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또 형식적 측면에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문장 부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건 완벽한 문장이 될 텐데, 그러면 학생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는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한 자리 서술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비교하면 더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먹었다. 나는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나는이라는 주어가 있고 먹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온점이 있으니까 형식적인 측면 1, 2번을 모두 충족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한테 야, 나 먹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무엇을 드셨어요? 라고 되물을 겁니다. 그럼 되묻는다라고 하는 건 내용상 완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초밥 먹고 왔어요. 그럼 초밥이라고 적을게요. 초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먹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서술어와 달리 주어 한 가지와 목적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서술어 자릿수거든요. 그럼 결국 목적어가 주성분에 들어가는 이유는 서술어 자릿수 때문에가 되겠죠. 그 다음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설명합니다. 보충해주는 말. 어떨 때 사용되냐면 서술어 자리에 되다와 아니다가 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보어예요. 보충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 항상 문법은 예문을 만들어서 보시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시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가 주어져. 되었다 서술어고요. 문장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장의 개념을 적용시켜 보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형식적 측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뭐가 됐는데라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테니까 이때 들어가는 이 가운데 게 보어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고 수증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음 위에서 이라고 하는 글자, 수증기가에서 이 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보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복격조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어가 주성분에 들어가는 이유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올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되니까 주성분에 들어간다. 문제. 복격조사라고 하는 것도 이가고요. 주격조사라고 하는 것도 이가입니다. 그러면 주격조사 이가와 복격조사 이가를 구분할 때 1번 서술어를 확인하셔야죠.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서술어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보어고요. 멀면 주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랑 앞에 나오는 얼음이 또는 수증기가 라고 하는 부분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가 보어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얘가 주어가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까봐 약식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족성분 가겠습니다. 관형어는 주로 당연히 체언을 수식할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수식할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부사어라고 하는 건 용언이나 문장 전체나 부사 등을 수식할 거야. 그래서 수식 범위 자체는 관형어가 더 좁고 부사어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형어는 말 그대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똑같이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2번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즉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어에서는 똑같이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용언에 어간이 있을 거야. 이 뒤에 관형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거나 부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관형어와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부속성분이 수식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럼 이 부속성분이라고 하는 건 수의적일 거야. 수의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말,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의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죠. 야 나 배고파. 그 문장 성립했네요. 야 나 정말 배고파 에서 정말이라고 하는 게 요 배고파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정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수의적 성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거 이 부사어는요 특이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수의적 부사어도 있고요.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필수적 부사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서술어 자릿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서술어 자릿수 때문에 부사어 중에 꼭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뭐 A에게 책을 주었다. 그러면 주어 나와 있고요. 서술어 나와 있고요.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이 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면 얘는 부사어거든요. 에게라고 하는 게 부사격 조사입니다. 나는 책을 주었다. 그러면 이 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나는 주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책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즉 서술어 자릿수상 목적어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는 책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줬는지 내용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라고 하는 부사어가 꼭 필요한 서술어가 되겠죠. 이럴 때는 얘를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적 부사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러한 주었다와 같은 서술어를 뭐라고 하냐면 세 자리 서술어라고 설명하겠죠. 주어 하나, 부사어 하나, 목적어 하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사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자리 서술어에도 있어요. 두 자리 서술어에도 필수적 부사어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세 자리 서술어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부속 성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품사. 품사라고 하는 건 고정불변이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고정불변이 아니거든요. F인대로 가면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가 고정불변이다라고 개념을 잡고 계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품사와 비교하기 위해 제가 고정불변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맑은 하늘이라고 하고요. 새, 책이라고 했을 때 일단 문장 성분 먼저 볼게. 맑은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라고 하는 체험을 꾸며주고, 새라고 하는 것도 책이라고 하는 체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맑은이나 새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체험을 꾸며주니까 앞에서 봤던 부속 성분 중에 관형어가 될 거예요. 얘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품사는 고정불변이라고 그랬죠.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그럼 이 새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부터 새였을 테니까 얘는 관형사가 될 거야. 새 다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얘는 원래부터 관형사여서 관형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맑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맑은이라고 하는 건 맞답니다.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해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해서 문장 내에서는 관형어 역할을 하지만 얘의 본질적인 본 모습은 맑다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얘는 관형사라고 적을 수 있지만 여기도 관형사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형용사다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분점이 필요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그럼 좀 일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보면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인데 구두로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관형어나 부사어나 조사의 결합이 불가해요. 잘 들어. 관형어나 부사어나 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어요. 근데 관형어와 부사어는 조사 간의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사는 부사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해요.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그래서 모든 조사가 부속 성분의 결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멘트는 틀린 멘트가 되니까 주의하시고, 두 번째, 부사어는 관형어에 비해서 비교적 문장 내에 자리 이동이 자유로워요. 하지만 관형어는 자리 이동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적인 측면과 자리 이동적인 측면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문장의 짜임 또는 문장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볼게요. 문장의 짜임과 문장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개념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문장은 맞지만, 문장의 구조에서는 이 포인트만 정확히 잡고 계셔도 조금 편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꺽쇠를 좀 특이하게 적을게요. 혼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겹문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호시라고 하는 건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겹이라고 하는 글자는 겹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혼문장에서 호시라고 하는 건 한 개라고 하는 뜻이니까 당연히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조합이 나오면 혼문장이 될 거야. 단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매우 진짜 배고파 라고 했을 때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부사어라고 할 텐데, 혼문장이야 혼문장이 아니야를 말할 때는 주어랑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으면 무조건 혼문장이니까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얘는 혼문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길이가 짧던 문장의 길이가 길던 무조건 주어랑 서술어의 개수만 찾으시면 혼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거는 주어랑 서술어의 개수 또는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정확히 파악하라고 했죠. 그럼 겹문장은요, 문장이 겹쳐 있다니까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혼문장과 겹문장의 기준을 써라라고 한다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오는가, 또는 두 번 이상인지로 겹문장과 혼문장이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겹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일단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거야. 이 아래 거는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랑 서술어고,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랑 서술어인데, 이어졌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문장과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문장이 나란히 줄 서서 있다. 주서의 관계가 나오면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얘를 앞에 나오니까 선행절 또는 앞문장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얘를요, 뒤에 나오니까 후행절 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뒷문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요, 서술어가 나오죠, 그죠? 그럼 서술어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요, 어미가 결합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 중간 다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결 어미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결 어미가 왜 중요하냐면, 얘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이 나열이나 대조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다. 반면에 아래 나와 있는 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원인이나 거기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봐드릴게요. 배경 등 의미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누는 기준은 의미상 연관성이 되겠네요. 의미상 연관성. 예를 들어볼까요? 문법은 예시니까요. 비가 와서 나는 지각을 했다. 창렬이는 노래를 부르고 성근이는 또 밥을 먹는다. 성문쌤한테 말하지 마. 나 혼나. 할게요. 비가 주어, 나는 주어, 했다, 서술어, 먹는다, 서술어, 창렬이 주어, 성근이 주어. 됐죠? 그럼 적어도 주어가 두 번씩은 나왔으니까 헛이 아니라 겹이라고 하는 건 보이실 거고요. 보이실 거고, 와서라고 하는 게 원래 형태가 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어. 부르고가 원래 부르다니까 서술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주서로 나왔으니까 주서 얘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거고, 연결어미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이 서라고 하는 게 연결어미, 고라고 하는 게 연결어미가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요? 목적어를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문장의 구조에서는 목적어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목적어를 제가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앞문장이라고 하면 비가 와서가 앞문장, 나는 지각을 했다 뒷문장, 창렬이 노래를 부르고 성근이 밥 먹는 뒷문장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럼 보자. 비가 와서 나는 지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지각을 했겠네요. 그럼 원인과 관련된 거, 이유와 관련된 거니까 얘가 종속이 될 거고, 창렬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과 성근이가 또 밥을 먹고 있는 건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이런 것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연결어미를 가지고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려면 고라고 하는 게 사용되면 대등이다, 서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사용되면 종속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연결어미를 사용하기 싫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성근이는 또 밥을 먹었고 창렬이는 노래를 불렀다.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윗문장 순서 바꿔볼게요. 나는 지각을 해서 비가 왔다. 내가 하늘의 날씨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각을 해서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이런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가 말이 안 돼, 종속, 말이 돼, 대등. 됐죠? 연결어미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 바탕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아는 문장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잘 나오고 있네. 아는 문장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1번 명사, 절을 아는 문장. 2번 관형, 절을 아는 문장. 부사,
저를 아는 문장. 이제 아는 문장 안 적을 거야. 4. 서술절. 5. 인용절. 일단 아는 문장을 보기 전에 아까 이어진 문장의 관계처럼 똑같이 아는 문장도 볼게. 아는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가 하나 있을 거고요. 서술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럼 주어랑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개수로만 따지면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니까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안겨 있겠죠. 들어와 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문장이에요. 제가 팔을 벌리고 있는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이라면 안았다라고 하면 제가 어떠한 문장이 안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이게 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서주서와 주주서서 주어랑 서술어의 순서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랑 서술어만 구분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찬가지야. 하나의 문장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서술어 뒤에 어미라고 하는 장치가 결합되고 특이하게 조사 등이 결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 서술어에서 주목해야 될 거고 이것을 외우는 게 아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됐죠? 갈게요. 일단 쉬운 거 먼저 갑시다. 인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할 거야. 우리가 인용절은 좀 많이 배웠는데 얘는요 조사라거나 고를 사용하면 우리 인용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용절 할 수 있을 거고 위에 가서 관형절부터 갈까요? 관형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할 거야. 관형어의 역할. 그럼 체언을 꾸며주겠네. 그죠? 관련의 장치 은, 니은, 을, 리을, 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먹었다. 보자. 나는 주어져, 형이 주어져, 먹었다 서술어져. 그럼 주주가 나왔으니까 이어진이 아니라 아는이라고 하는 건 관계상 바로 파악 가능하실 거고요. 요리한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요리하다죠. 그럼 요리하다라고 하는 원래 형태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뭐가 됐어? 요리한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뒤에 음식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것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 아는 문장이 나오면 빨간 색깔로 박스씩 있고 여기 있죠. 안겨있는 문장의 괄호 표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긴 문장의 괄호를 표시할 때는 형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괄호 여는 건 당연하죠. 주어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형태가 달라진 마지막 바로 뒤에다 이렇게. 됐어요? 이 개념이 관형절은 쉽지만 명사절에서 얘가 안 되면 문제 풀 때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로치는 연습 열심히 또는 꼼꼼히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문은 지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예시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사절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배, 도로, 드시, 이, 의 등의 부사형 개, 도로, 드시, 이. 이게 아까 예문화가 관형절 보여드렸으니까 부사절은 별도로 예시 들지 않을게요. 문제는 교과서에 많으니까요. 그리고 특이한 거 서술절. 얘는 별도 장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장치가 없어.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주어, 서술어로 분석이 끝나면 무조건 서술절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는 좀 보시는 게 좋으니까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끼리는 주어져, 코가 주어져, 길다, 서술어져. 주주서로 끝났죠. 주어 두 개죠. 이런 걸 서술절이라고 하고요. 서술절을 가로쳐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요, 얘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서술절을 가로칠 때는 주어, 서술어를 가로쳐 주시면 돼요. 서술어가 공통되니까 하나의 서술어를 생략시킨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이 녀석이 서술절이 된다. 그래서 서술절 가로치는 방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주주서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명사절 갈게요. 명사절은 좀 특이한 게 부사절이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인용은 인용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명사절이라고 하면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명사절이라고 했을 때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괄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게 명사절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해, 목적어 역할도 해, 보어의 역할도 해, 심지어 부사어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럴 때 구분하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격조사.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인지했는데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격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음, 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명사절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도둑임을 확신했다. 또 문장 뭐가 있지? 나는 그가 돌아온다는 것이 안 되는데. 예문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 가지로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주어, 그가 주어, 확신했다 서술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주주니까 바로 이어진 중에 아는이라고 캐치가 가능하실 거고, 여기서 도둑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도둑이다라고 하는 글자 뒤에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 서술어였을 거야. 이거 됐어요? 그러면 제가 괄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어가 안긴 문장 주어 바로 앞에서 괄호를 열고 바뀐 부분 바로 뒤에서 괄호를 닫으라고 했습니다. 바뀐 부분 괄호 뒤. 그러면 안긴 문장의 형태를 봤을 때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었으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 격조사라고 했죠. 격조사. 그 격조사 볼게요. 뒤에 뭐가 나왔어? 을이 나왔네. 을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목적격 조사가 을이 되겠죠. 목적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견문장 중에 아는 문장이고 아는 문장 중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명사절이 가로의 위치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잡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셨죠? 지금까지가 문장이랑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전반적인 이론이었고요.
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우는 건 금방 외우실 거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주어 찾기, 서술어 찾기.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서술어가 원래는 서술어인데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원래 형태대로 바꿔주면서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문장과 문장의 짜임이었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문장 종결 표현, 높임, 피동, 사동, 부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